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면 먼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불행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행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뮤얼 존슨의 라셀라스에서 주인공 라셀라스 왕자는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 밖으로 여행을 합니다. 과연 그 여행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을까요? 라셀라스 왕자를 따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버트란드 러셀 등의 다양한 철학자들이 정리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셀라스는 대왕이 넷째 아들이었어요. 열대지방 군주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서 라셀라스 왕자는 왕위를 계승할 차례가 돼서 보좌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아비시니아의 다른 왕손들과 함께 외딴 왕궁에 유폐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비시니아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예요. 예전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부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유폐됐는데 그 왕궁의 이름이 재밌어요. 행복의 골짜기예요. 여기서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행복의 골짜기에 사는 모든 왕자들은 아침에 눈을 떴고 밤이 되면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26살이 되면서 홀로 거닐며 조용히 명상하기를 즐기기 시작한 라셀라스 왕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로 창조된 여타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내 곁을 돌아다니고 있는 짐승들은 모두 나와 똑같은 육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지. 그들은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먹고 목이 마르면 냇물을 마시지. 하지만 짐승들과 달리 나는 배불리 채워져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길들여진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인가, 뭐 유익한 삶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왕자들한테는 개인 교사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왕자님께서 바깥 세상의 불행을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었다면 지금 처지가 얼마나 귀중하신지 아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불행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살펴볼 작정입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야, 여기가 제일 행복해. 여기가 행복해. 여기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의 불행이 얼마나 심한지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불행을 보고 와서 내가 행복한지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자신을 도와서 행복을 찾아 떠날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개받은 사람이 이 기술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왕자한테 왕자님께서 제 계획을 지지해 주신다면 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최초의 비행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이러면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행기를 만들고 왕자는 거기에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있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날아가다가 순식간에 추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낭패를 겪은 거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철학자 이물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고을의 수령들한테 약탈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은 일에만 정성을 기울여뒀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아버지는 아니셨네요. 우리 아버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감히 뺏는 자가 있다면 아버님께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안 타심에 틀림이 없어. 내가 황제라면 백성들 중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억압을 받는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왕자님이 언젠가는 아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잔악행위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통치 형태는 아직껏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항상 무지를 누르고 지배하기 마련이죠. 그런 편리한 것을 모두 누리고 있으니 유럽 사람들은 틀림없이 행복하겠군. 철학자가 대답을 하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살든지 인간은 참고 견뎌야 할 것은 많고 즐겁게 누릴 일은 별로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왕자가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바깥의 세상의 불행을 직접 목격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이물락을 괴롭혀요. 나랑 같이 저 벽을 허물어서 구석 어디에 땅을 파가지고 그 터널로 행복의 골짜기 바깥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자꾸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물락하고 둘이서 계속 땅 파기를 해요. 굴을 다 파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여동생 공주가 나타납니다. 오빠 뭐해? 여동생하고 여동생의 시녀 그리고 라셀라스 왕자하고 철학자 이물락 이 네 명이서 행복의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떠납니다. 네 명이 떠나요. 이 네 사람이 만나는 면면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처음에는 쾌락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이상의 철학자를 만납니다. 또 전원의 삶을 느껴보고 부귀와 권력의 삶을 만나보고요. 은둔자를 만나고요. 자연에 순응하는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높은 지위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평범한 가정의 삶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이 최초로 싹튼 지혜로운 나라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감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실까요? 자, 일행이 처음 가자마자 쾌락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 보입니까?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은 쾌락의 시기야. 난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보겠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이고 쉴 새 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 온 시간을 바치는 젊은이들과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밤새 놀아요. 처음에는 신기했죠. 근데 너무 심하게 노는 거예요. 방탕하다 너무 심하니까 이 라셀라스 왕자가 뭔가 자기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러 왔잖아요. 이 말처적인 행복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합니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법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현명해질 수가 없지. 이렇게 한없이 경박하게 살다가는 결국 무지한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호통을 쳐요. 이 사람들이 한참 보다가 물끄러미 보다가 막 일제히 한바탕 웃으면서 내쫓아버리죠. 여기서 이제 쫓겨납니다. 자, 요번에는 일행이 합리적 이성의 철학자를 만납니다. 철학자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서도 유난히 라셀라스 왕자의 시선을 끄는 그런 인물이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현자 한 사람한테 시선이 끌렸어요. 그는 인간의 정열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아주 힘차게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몸놀림에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음성은 아주 분명하고요. 낭랑하고 말씨도 아주 우아했어요. 인간의 저급한 정신 능력이 고결한 능력을 누리고 지배할 때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천박해지며 정열의 모태인 공상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배권을 탈취할 때 그 결과 필연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도한 통치 상태와 혼란뿐이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한 거죠. 라셀라스가 이제 문간에서 그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따로 만나뵐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겸손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응낙하는 게 아니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찾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자 라셀라스 왕자가 금화가 담긴 지갑을 그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깜짝 놀라면서 놀라움이 섞인 얼굴로 받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실제로 현자를 찾아갔어요. 근데 문간에 들어서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난번에 돈의 위력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금화 한 입을 써서 또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젊은 양반, 그대는 인간의 그 어떤 우정도 다 소용없는 순간에 날 찾아왔어. 효성이 지극해서 노년의 나에게 그 모든 위안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바로 어젯밤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고. 인생에 대한 나의 기대와 희망 따위는 이제 모두 끝장나 버렸어. 난 이제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어진 외로운 존재에 불과하오. 이렇게 막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라셀라스 왕자가 보기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게 멋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가족의 죽음으로 흔들린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갔던 거예요. 선생님 자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설파하시던 가르침 다 잊으셨습니까? 지혜를 깨우쳐봤자 우리 마음은 재난에 맞서 이겨낼 힘을 전혀 얻지 못하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사물이나 현상은 본래부터 가변적인 것이고
진리나 이성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철학자가 설파하고 다녔던 모양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리와 이성이 지금 나에게 내 딸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 말고 대체 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자가 야, 듣기 좋은 수사나 웅변의 공허함, 세련된 미사여구나 공들여서 지어낸 문장이 정말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 나섭니다. 자, 이제 다시 일행이 한참 가는데 도중에 들판을 지났어요. 여기서 목동들과 이제 양떼가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전원의 삶을 보고 저쪽엔 행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인물락이 일행들한테 이렇게 마침 이야기를 하죠. 이곳의 삶은 그 순수함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찬미를 자주 받곤 하죠. 저 목동들이 천막에서 잠시 한낮의 열기를 피하면서 전원의 소박한 삶이 과연 우리가 찾는 삶인지, 그래서 우리의 탐구가 마침내 여기서 끝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들 좋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가요. 만나보니까 목동들은 매우 무식하고 상스러웠어요. 그들의 직업이 좋고 나쁜 점은 비교할 능력이 거의 없었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설명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말로는 거의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굉장히 가득 차고 병들어 썩어 있었던 거죠. 부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고생하는 이런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자들한테 아주 악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거죠. 다시 또 일행은 실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을 찾아가요. 들어가 보니까 하인들이 모두 명랑하고요. 주변 어디를 봐도 자연히 얼굴에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맞아주는 듯해서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부풀었죠. 라셀라스는 부자한테 이런 훌륭한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약간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처지가 행복한 듯 보이는 것은 물론 사실이요. 하지만 겉모습은 거짓된 것이기 쉽다오. 나의 이 성공과 번창은 오히려 내 인생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어. 이집트 총독은 단지 내가 부유하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 보물을 먼 나라에 미리 보내놓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전해지는 즉시 그 보물을 가지고 도망칠 체세를 늘 갖추고 있어. 의외의 대답이네요. 부귀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시샘을 받네요. 다시 이제 실망을 하고 이번에는 은둔해서 사는 은자를 찾아서 저 산골 깊숙이 들어갑니다. 왕자의 일행은 은자의 처소에 이르렀어요.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있는데 야자나무 그늘로 온통 뒤덮여 있는 곳이었어요. 폭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그저 은은하고 단조롭게 웅얼거리는 물소리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깊은 사색과 명상에 빠져들 것 같았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의 거친 원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크게 개선돼서 은자의 동굴에는 방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었어요. 각 방은 용도에 따라 서로 달리 사용됐는데 날이 저물거나 폭풍우를 만나면 발이 묶인 여행자들에게 하룻밤 묵고 갈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자연과 버타면서 정말 나는 자연이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겠죠. 갔는데 은자가 문간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저녁 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한쪽 곁에는 필기구와 종이 등과 함께 책이 한 권 있었고 다른 쪽엔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자 일행이 다가갈 때 은자는 아직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 그의 얼굴을 보고 공주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이렇게 뭔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했죠. 자, 어떤 분인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군에 종사했다오. 점차 최고 계급까지 올라갔었지. 휘하의 부하를 이끌고 널리 여러 나라를 헤집고 다니면서 수많은 전투와 공격에 참여했어. 그러던 중
나보다 어린 장교가 발탁되어 승진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낀 데다 내 기력도 쇠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 마침내 군을 떠났어. 우리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작품 살펴볼 때 비슷한 그 로빈슨 크루소를 구하러 온 선장이 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4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원래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잘 나가는 인물이었는데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부하 장교가 발탁되는 걸 보고 환멸을 느껴서 군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이제 훅 떨어지게 되면 그걸 이제 되게 자존심 상해하죠. 아마 이 은자도 그렇게 해서 이 속세를 떠나온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세상을 등진 지 얼마 동안 나는 마치 폭풍우에 시달리던 선원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한 것 같이 무척 기쁜 마음이었어. 그 후 나는 골짜기에서 자라는 식물을 살펴보거나 바위에서 주워 모은 광물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그러한 연구는 이제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나는 불안하고 심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 이게 처음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되게 좋았는데 있어 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의 이 운둔 생활이 어떤 신념이나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대한 원한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홀로 운둔하여 사는 사람은 비록 악인의 행실을 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선한 사람들의 충고와 대화를 누리지 못하는 법이라고. 그쵸? 모든 일에는 좋은 면하고 나쁜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에서 이렇게 부비면서 살아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배울 점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좀 개선점도 얻게 되잖아요. 타산지석이라고도 하죠. 근데 혼자 외떨어져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안 보지만 또 좋은 것도 못 보는 그런 단점도 있었네요. 그 결과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사는 사람에게 경건함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아닌 반면 초라함과 비참함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고. 이러면서 짐을 챙겨서 내려갔습니다. 이걸 보고 라셀라스 왕자 일행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황당했겠죠. 자, 이번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에 대한 학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을 만났어요. 일정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세미나 자리에 이제 참석을 어느 날 한 거죠. 여기서 왕자가 한 학자한테 아주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저도 최고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는지라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선생님처럼 학식이 깊은 분이 그토록 확신 있게 주장하고 설파하시는 것이므로 그것은 분명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자면 항상 원인과 결과의 모든 관계와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적합성을 마땅히 지키면서 행동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최고의 행복에 변함없고 위대한 계획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 즉 자연사물의 현존 체계가 지니는 일반적인 성향과 경향에 협력하여 행하는 것을 뜻한다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라셀라스 왕자는 이 사람 역시 오래 듣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현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렵게 설명하죠. 네, 저걸 보고 실망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제안을 합니다. 두 부류로 쪼개져서 한쪽 팀은 아주 고위직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주 소시민들 있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행복이 있는지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지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오라버니 궁정의 호화로운 생활이 과연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쪼개져서 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명령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선행을 할 기회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주어질 테니까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또 어쩌면 중간 정도의 평범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존재할지도 모르죠. 아무래도 인구도 제일 많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면 이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대단한 일을 벌일 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궁핍과 고난을 당할 만큼 낮지도 않은 그런 신분 속의 삶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라셀라스 왕자와 이물락 팀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요. 라셀라스 왕자는 호화롭게 차린 종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이집트 총독의 궁궐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처음에 왕자는 총독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총독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 보니까 총독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파견된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뭐 대통령이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권한이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처신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은밀히 혀를 놀리면서 남을 헐뜯었고요. 남의 흠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독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줄 서려고. 그러더니 마침내 폐위 명령서가 도착을 했어요. 총독은 쇠사슬에 묶여서 콘스탄티노플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네. 어허, 이렇게 그냥 끝나나요? 라셀라스가 이제 와서 누이 동생한테 말합니다. 권력은 행복을 얻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종속된 지위는 위험한 것에 불과하고 오직 최고의 지위만이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일까?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독재자, 선출된 권리가 아니라 독재를 하면, 그래서 이 권한을 누구한테도 나누지 않고 국민한테도 평가받지 않으면 유일한 행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술탄만이 그의 영토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술탄 그 자신도 의심으로 인한 고통과 적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는 존재일까?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도 독재자가 있었죠. 한 분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한 분은 그래서 천수를 좀 누리고 사셨나 싶었는데 그 손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할아버지의 죄를 다 반성하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높은 지위가 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총독도 폐위됐대요. 아까 이집트 총독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이 끌려갔었잖아요. 그 뒤에 온 사람도 폐위가 됐대요. 그를 승진시켜 주었던 술탄이 근위병들에 의해서 살해됐고, 그 뒤를 이은 술탄은 생각하는 것이나 총애하는 신하들이 그 이전의 술탄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해됐고 그 뒤로도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그래서 또 그 다음 총독이 전임 총독이 또 갈리고 이렇게 계속 복잡하네요. 자, 한편 공주 네카야하고 시녀 페쿠아 팀이 평범한 가정의 삶을 찾아봤죠. 그동안 공주는 여러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주는 그들이 좁은 식견에다가 천박한 소망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들이 유쾌한 모습도 대개는 억지로 꾸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가난했으므로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요. 또 소소한 경쟁이나 쓸데없는 다툼 따위로 불쾌한 기분을 맛보기 일쑤였죠.
그들은 미모를 두고 서로 늘 시샘을 일삼았어요. 미모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또 비방하고 또 깎아내린다고 해서 나빠질 리 없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아무래도 여자들이니까 여자들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그냥 시샘하기 바빴답니다. 네카야 공주는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살펴보고 온 결과를 라셀라스 왕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나이든 사람은 젊은이의 자신감을 만용이라고 언짢게 여기는 반면 젊은이는 나이든 사람의 주도 면밀함을 소심함이라고 경멸스럽게 여깁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아가는 동안 거의 대부분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천륜으로 가깝게 맺어진 사람들조차 이렇게 서로의 고통을 주고 있는 거라면 진정한 애정과 위로를 받는 관계는 인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왕자와 공주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이물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최초로 싹튼 지혜로운 나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은 아프리카고요.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곳은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이런 데를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그죠? 자, 제가 보기에 왕자님과 공주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 궁리하느라 실제 살아가는 일 자체를 망각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께서는 아무리 넓고 볼거리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시에 불과하며 또 볼만한 진귀한 유적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도시를 둘러보셨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고대 여러 왕국 가운데서도 백성의 능력과 지혜로 그 명성이 드높았던 나라, 즉 세상을 밝히는 뭇 학문이 처음 비롯되었고 시민사회와 가정생활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최초로 싹트기 시작한 그런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피라미드를 쭉 둘러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 행복에 대한 영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래 전부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피라미드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핑크스나 저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저 이집트 사람들 지금은 잘 사나요? 네, 뭐 한때는 뭐 영국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뭐 프랑스나 외국에 다 뺏겨 나가기도 하고 지금 이집트는 거의 잊혀진 국가죠. 네, 그나마 독립은 했습니다만 맨날 중동 지역에서도 분란에 휩싸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쭉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쭉 봤어요. 자, 그리고 철학자 이물락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만리장성의 경우 그것이 세워진 동기를 추측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부유하긴 하지만 좀 겁이 많은 나라가 야만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랍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경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그것을 지어야 했는지 아직 그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피라미드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저기에 저렇게 국력을 낭비했는지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비좁은 묘실의 구조를 보아서 그것은 분명 적을 피하기 위한 피신처로도 이용될 수 없었을 겁니다. 혹 보물을 숨기기 위한 곳은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보물을 감출 방도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속에 안전하게 묻는 게 좋지. 보이게 사막 위에 보이게끔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 여기 보물 여기 있어 라고 남들한테 뺏어가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피라미드를 세운 동기는 그것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상력이요. 하늘에 다가서려는 인간들의 어떤 욕심이랄까요? 상상력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일종의 갈증 같은 것이어서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뭔가 추구하는 대상을 마련해야만 하죠. 따라서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욕망을 또다시 넓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라도 그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곧 자신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런 실용성이 있는 가치가 없는 건물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으면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싶고 또 짓고 싶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높은 건물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았는데 네, 어디 관광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려는 것들이죠. 허영, 자신의 허영. 네. 저는 엄청난 건물이 이 피라미드를 인간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증거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한한 권력을 쥐고 있고 또 현실적인 것이든 상상적인 것이든 그 모든 욕망을 채우고 남을 보화를 지니고 있는 왕이라고 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푸틴은 지금 남들이 몇 번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러시아 대통령으로 종신이잖아요. 2024년인가요? 원래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것도 법을 바꿔서 그냥 종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여기 침공 저기 침공 계속 그렇게 싸우죠. 네. 인간은 결코 만족을 못한다는 걸 푸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물락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조촐하고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화려한 왕궁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상상하는 자요. 그리고 권력과 부귀를 얻으면 새로운 것을 향한 욕구가 영원히 만족되리라고 꿈꾸는 자요. 그대가 누구든지 이 피라미드를 한번 둘러보라. 그리고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돌아 행복의 골짜기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라셀라스 왕자는 완벽한 정의로 다스리는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여동생 공주인 네카야는 여자 대학을 좀 건립을 해서 여자들이 시샘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생산적인 쪽으로도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녀 페쿠아는 수녀원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요. 철학자 이물락은 인생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지금 있는 곳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은 사실은 라셀라스 왕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어요. 그죠? 거기 이제 그 가정교사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 불행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행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또 우리한테는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철학자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을 제가 이 책 저 책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정, 자유, 마음의 평정, 의식주 요 네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정,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자유, 뭐 어떤 자유,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 같은 것도 대표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이요. 뭐 이렇게 누가 속 썩이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의식주, 새끼는 밥은 먹고 살아야 행복하겠죠. 요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선한 의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지혜, 사랑, 선한 의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칸트는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뭔가 좀 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일까요? 네.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달라이 라마는 이 행복은 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월한 거는 개인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행복은 좌우된다.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의 행복의 조건을 쭉 한번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결국 의식주나 일이나 자유는 자기가 밥 굶을 걱정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 우정, 사랑, 선한 의지, 희망, 마음가짐. 자, 묶어볼게요. 네, 의식주 1, 자유. 이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좀 궁핍하면 행복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뭔가 이렇게 알고자 하는 거, 뭐 배우고자 하는 거, 이런 욕망도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럴 때마다 또 얻게 되는 행복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정, 사랑, 선한 의지, 희망, 마음가짐. 이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안정감 같은 거죠. 네, 기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저 모든 걸 다 갖추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네, 돈이 많지만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권력이 많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행복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 행복이라는 게 저렇게 좀 보이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있는 걸 모두 갖췄을 때 행복하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버트란드 러셀은 오히려 역으로 불행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불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력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트가 얘기한 희망 같은 거일 수 있겠는데요. 버트란드 러셀은 그래서 불행의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생존 경쟁, 피로, 권태와 자극, 질투, 염세주의,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고통.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 불행하지 않는 이 걱정이나 불안이 없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라셀라스 왕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행복인지 알았어요. 행복은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